딸이 한국에 발령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북한, 미세먼지, 전자파. 저는 딸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은 도시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잭 프리드먼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30년간 도시계획학을 가르쳤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 도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 도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파리의 생강변 산책로,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전용도로, 코펜하겐의 친환경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도시를 파괴할 뿐이다. 세계 도시 포럼에서 강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도시 철학은 명확했어요. 느린 성장, 지속 가능성, 인간 중심의 설계.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회색 콘크리트 정글의 대명사였어요. 계획성 없는 도시 팽창, 고층 건물 남발, 자연 파괴형 개발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한국을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했죠. 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가 낳은 도시 계획의 부작용이라고 말하면서요. 제 편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환경보다 경제 성장만 추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세먼지, 교통체증, 주거난까지. 모든 게 무계획적 개발의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게 28살 딸 엘리사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환경학 전공에 세계적인 NGO에서 일하는 똑똑한 딸이었죠. 아빠, 서울지부 부소장으로 발령받았어요. 그 순간 저와 아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건 유배야. 왜 하필 그런 곳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왜 그런 오염된 도시에 가야 하는 거냐? 환경 NGO가 그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엘리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서울로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처음 몇 주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걱정했어요. 엘리사, 공기는 괜찮니? 마스크는 항상 쓰고 다니지. 물은 사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은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빠,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밴쿠버보다 편리한 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딸이 적응하느라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엘리사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닐까요? 대기오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내와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7시 제 이메일함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엘리사가 소속된 NGO 본부에서 보낸 긴급 공지였습니다. 긴급 상황 알림 엘리사 프리드먼과의 연락이 72시간째 두절된 상태입니다. 서울 사무소 전체가 통신 두절 상태이며 현재 현지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가족분들께는 별도로 상세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내는 제 어깨 너머로 메일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엘리사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서울행 항공편으로 예약해 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 외교부였어요. 제 딸이 한국에서 실종됐습니다. 긴급 비자가 필요해요. 담당자는 긴급 비자 발급에 최소 하루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딸을 말렸어야 했다. 그 위험한 곳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12시간 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한숨도 못 잤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엘리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연결됐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한국에 와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내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어. 괜찮니? 아, 죄송해요. 사무소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모든 통신이 차단됐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아빠. 그런데 진짜 한국까지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 사무소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모든 통신이 차단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는 정말 딸이 위험에 빠진 줄 알았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인천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래 도시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무엇보다 완벽하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디지털 사이니지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동선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엘리사가 제안했어요. 아빠, 공항 리무진 대신 공항철도 타고 가요. 더 빠르고 편할 거예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깨끗하고 밝으며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그리고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차량 내부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어요. 노약자석은 정말 비어 있었고 지하철 내부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회색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었거든요. 도심 한복판 곳곳에 녹색 공간들이 보였습니다. 건물들 사이사이에 작은 공원들이 있었고 가로수들도 정말 울창했어요. 엘리사, 저기 저 나무들은 뭐야? 도시숲이에요, 아빠.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줄이고 열섬 현상 완화하려고 곳곳에 만든 거예요. 저 건물 옥상에도 정원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놀랐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자체도 전기버스였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 강변에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엘리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아빠, 이건 정말 시작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로비부터 완전히 달랐거든요. 대형 디지털 안내판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오늘의 날씨, 각종 커뮤니티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터치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아빠, 여기는 스마트 아파트예요. 모든 시설이 IoT로 연결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벽면에 또 다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내 공기질 지수,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각 층별 에너지 사용량까지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제로 에너지 건물이에요, 아빠. 옥상의 태양광 패널과 지열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AI가 전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해요. 그래서 전기료가 거의 안 나와요.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서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 온돌이에요, 아빠.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순환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유럽의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30년간 도시계획과 건축을 연구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엘리사가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었거든요. 에어컨, 조명, 보일러, 심지어 가스밸브까지 다 이 앱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온도를 맞춰 놓을 수도 있고, 외출할 때 모든 전자제품을 한 번에 끌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아빠,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엄청난 차이 때문이었죠. 제 모든 지식과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엘리사가 저를 한강 근처 세빛섬으로 데려갔어요. 아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세빛섬은 한강 위에 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는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건물 자체가 친환경 기술의 집합체였거든요.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자연 환기 시스템, 지열 냉난방까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친환경 건물보다도 훨씬 진보적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남은 전력을 다시 서울시 전력망에 공급하기도 해요. 완전한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터치하고 계셨거든요. 저분이 뭘 하고 계신 거야? 정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계세요. 한국은 거의 모든 정부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세금, 연금까지 다 온라인으로 처리돼요. 혼자서도 가능한 거야? 네, 정말 간단해요. 터치 몇 번이면 끝이에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도와주기도 해요. 휠체어를 탄 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것도 봤어요. 일반 택시가 아니라 휠체어가 그대로 탈 수 있는 특수 택시였습니다. 카카오티라는 앱이에요. 장애인 전용 택시, 대형 택시, 고급 택시 뭐든 쉽게 부를 수 있어요. 몇 분 후에 오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기사님 정보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작은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분류해서 수거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청소 로봇이에요. AI가 쓰레기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리수거해요.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구분해서 처리하고요. 쓰레기차도 전기차였어요. 소음도 거의 없고 배기가스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럽도 못 따라오는 수준인데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30년간 유럽의 도시들을 모범 사례로 가르쳐 왔는데 여기서 본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스마트 시티가 바로 여기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조금 알겠어요? 왜 제가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여기서는 제가 꿈꾸던 환경 사업을 정말로 실현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엘리사가 하는 일을 직접 봤어요. 서울시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폐교를 청년주택과 도시 텃밭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아빠, 여기 보세요.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청년들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재활용하기로 했거든요. 교실들은 깔끔한 원룸들로 바뀌어 있었고, 복도는 공동 작업 공간과 라운지가 되어 있었어요.
운동장은 도시 농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과 빗물 저장 탱크가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에너지도 자급자족해요. 그리고 남은 전력은 다시 도시 전력망에 판매하고요. 임대료도 일반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에요.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엘리사가 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도시농업을 연구하고 있어요. 도시농업을? 네, 좁은 공간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요. 수직농업, 수경재배, LED 조명을 이용한 실내 농업까지요. 여기서 기른 채소는 근처 식당이나 마트에 판매하기도 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든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30년간 꿈꿔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든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원 재활용, 에너지 자급자족, 공동체 문화,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로 실현되고 있었어요. 엘리사, 내가 완전히 옳았다. 제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딸을 반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은 정말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나라예요.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에너지 문제, 사회 문제를 모두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딸이 여기서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엘리사와 함께 강남 코엑스몰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여기서 지하철 2호선, 9호선, 버스터미널, 심지어 공항철도까지 모두 연결돼요. 비가 와도 전혀 젖지 않고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하 도시 속에 완벽한 교통 연계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상에는 녹지와 공원이 있고 지하에는 상업시설과 교통시설이 3차원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날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위엔 녹지, 밑엔 도심, 안엔 사람. 여긴 완전한 입체적 도시네. 그날 밤 호텔에서 제가 연구하던 도시 이론책의 여백에 적은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시학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강남역 주변을 걸으면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지상에는 현대적인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들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작은 공원들과 시민 휴식 공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해외 매체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해외 도시들이 서울의 혁신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권위 있는 전문가가 직접 경험하고 써주시면 더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입장이에요. 서울의 시민 정신과 기술 혁신이 제게 더 큰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경복궁 야경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엘리사, 내가 서울에 산다는 게 이제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여기서 하는 일도 정말 자랑스럽고. 캐나다에 돌아간 후 저는 즉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더 솔 아이 미스저지드 마이너스 제가 완전히 오해했던 서울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나는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진실을 완전히 가렸고
학자로서의 오만이 진정한 학습을 막았다. 이 칼럼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얻었어요.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 세계 9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UN 지속가능개발 총회에서도 인용되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발전했나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우리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한국 도시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엘리사와 함께 K-스마트 이코시티라는 정기 연재물을 시작했어요. 매주 하나씩 한국의 혁신적인 도시 정책들과 기술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기술, 친환경 건축, 디지털 정부 서비스,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등. 캐나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서울의 혁신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토론토와 밴쿠버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에서도 도시 간 교류 협력 제안이 왔고요. 아빠, 이제 진짜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셨네요. 엘리사의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딸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30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시 배우게 되었다. 지금도 매주 한국의 도시 정책과 기술 발전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엘리사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딸을 따라가며 저는 정말 세계를 다시 배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현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유럽의 선진 도시들을 연구하며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첨단 친환경 기술, 시민 중심의 디지털 정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혁신이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장애인도 고령자도 청년도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한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처럼 직접 와서 보시면 그 걱정이 자부심으로, 편견이 존경으로 바뀔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 딸 엘리사는 지금도 서울에서 더 많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유휴시설들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그런 딸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딸이 정말로 더 나은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생 관점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고 진정한 이해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63살에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경이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제 딸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미래는 이미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